여러분, 깨끗한 강이나 멸종 위기 동물, 이런 것들의 가격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경제학의 아주 오래된 숙제입니다. 오늘 경제학자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들의 도구 상자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체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거북이 한 종을 구하는데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특히 경제학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답해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질문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시장 가치가 없는 것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른바 비시장 가치 평가의 핵심 방법들을 명쾌하게 정리한 학습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박사과정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경제학자들이 왜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지부터 시작해서 직접 물어보는 방법,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 그리고 아주 새로운 접근법까지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엔 뭐가 제일 나은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경제학자의 가치평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딱 정해진 가격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비시장 가치평가라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든 숫자로 바꿔보려고 정말 여러 가지 기발한 방법들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그 방법들을 통칭하는 말이죠. 전통적으로는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진술선호법. 이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냥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내실래요? 하고요. 두 번째는 현시선호법인데 이건 사람들이 말하는 것 대신에 실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가치를 알아내는 거죠. 말과 행동, 이 두 개 차이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구 상자부터 열어볼까요? 바로 진술선호법, 즉 직접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딱 던져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이런 공원이 생긴다면 1년에 얼마까지 세금으로 낼 의향이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핵심은 응답자의 진술, 즉 말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또 대표적인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하나는 조건부 가치평가법, CV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컨조인트 분석, CJ라고 합니다. CV는 프로그램 하나에 대해 예, 아니오로 딱 잘라 대답하게 만들고 CJ는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하고 고르거나 순위를 매기게 해요.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지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추상적인 얘기를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2000년에 스티븐스 연구팀이 진행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북방나무 거북 서식지를 보존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지역 사유림 소유주들한테 얼마를 낼 의향이 있는지 직접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연구자들이 거의 똑같이 질문을 설계했는데도 CV로 물어봤을 때랑 CJ로 물어봤을 때 나온 지불 의향액 추정치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충격적이죠?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정책 결론이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CV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연간 $86를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컨조인트 분석으로는요. 마이너스 $287가 나왔습니다. 이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287를 받아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같은 질문에 이렇게 정반대의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차이의 비밀은 바로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었습니다. CV는 네, 확실히 낼게요 라는 대답만 예로 쳐요. 아주 엄격하죠. 반면에 많은 CV 모델은 그럴 수도 있고요. 같은 애매한 대답도 예 라고 계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값이 왜곡되는 겁니다. 질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의존했을 때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두 번째 도구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현시선호법은 가상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대신 실제 데이터를 봅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어디에 살고, 어디로 여행 가는지 같은 실제 행동을 관찰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 가정은 사람들의 선택이 그들의 진짜 선호를 보여준다, 즉, 드러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행비용법 TCM입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사람들이 설악산까지 가기 위해 쓰는 교통비, 숙박비, 시간 같은 걸 전부 계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쾌락가격법 HM인데 이건 예를 들어 공기 좋은 동네의 집값이 그렇지 않은 동네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를 분석해서 깨끗한 공기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완벽하진 않아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인용문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럽 여행을 가서 그중 하루 박물관을 갔다고 쳐보죠. 그럼 전체 여행 비용 중에서 딱 그 박물관 하나만의 가치를 정확히 발라내는 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이렇게 여러 경험이 한데 묶여 있을 때 그중 하나만의 가치를 분리해내기 어렵다는 게 큰 한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도구 상자입니다. 이건 앞에 두 개와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대신에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즉 행복에 주목하는 최신 방법입니다. 이 인용문이 참 마음 아프면서도 이 접근법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는 행복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공공재가 우리 삶의 만족도, 즉 행복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해서 그 가치를 거꾸로 추정하는 거죠. 이 삶의 만족도 접근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요즘 얼마나 행복하세요? 둘째, 홍수 같은 나쁜 일이 터졌을 때 행복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측정합니다. 셋째, 소득이 늘면 행복이 얼마나 오르는지도 측정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홍수 때문에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되찾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 돈이 바로 홍수의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죠. 이 방법 왜 이렇게 유망할까요? 가장 큰 장점은 앞선 방법들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싹 비껴간다는 점이에요. 가상의 질문도 필요 없고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적어요. 또 복잡하게 이거 가치가 얼마예요? 라고 묻는 것보다 요즘 행복하세요? 라고 묻는 게 훨씬 대답하기 쉽잖아요. 인지적인 부담이 적다는 것도 큰 강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다른 도구 상자를 모두 열어봤습니다. 진술 선호, 현시 선호, 그리고 삶의 만족도. 그렇다면 경제학자 혹은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박사과정 학생이라면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한번 보시죠. 진술선호법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기반하지만 가상적 편향이라는 약점이 있었죠. 북방나무거북 사례처럼요. 현시선호법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지만 여러 가치가 묶여 있을 때 하나만 떼어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삶의 만족도 접근법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에 주목하는데 이건 얼마나 솔직하고 정확하게 자기 행복을 보고하느냐에 달려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사과정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이 세 가지의 핵심 아이디어와 장단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간의 웰빙, 행복을 점점 더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것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불하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만드는지 바로 그 느낌 자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마 미래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